자, 자리를 정리하고 앉아 주십시오. 네, 이렇게 오늘 토요일이고 또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실내에 앉아 있기는 조금 답답한 날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바쁜데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전 제 1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의 김정우입니다. 사실 우리 문화영토연구원이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국내 학자들께서 쭉 발표를 하시고 오후에는 해외 학자들의 세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오늘 점심도 저희가 준비해 있고 하니까요. 하루 종일 잘 들으시고 좋은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문화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엊그저께 한국 문화계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 있었죠.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대단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이제 문학이라는 그런 분야를 통해서도 우리의 문화 영토가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세 분의 발표자가 이제 오전에 발표를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우리 발표를 하실 공주대의 김현재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그 전공이 문학이 아니라서 저는 동양철학 전공입니다. 학부는 미학을 했고요. 석사는 미학도 했고 비교 철학을 했어요. 박사는 이제 뭐라 그러나 주역 철학이라나 점술서인 주역 관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이것저것 하다 동아시아 사상과 문화 전반적으로 했고요. 최근에는 문화 콘텐츠 중에 이제 역사 콘텐츠 쪽에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콘텐츠는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학에서 얘기하는 역사 콘텐츠랑 다르고요. 중국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은 이제 역학하고 사학을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역사 철학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제 논문도 뭐 그런 맥락에서 늘 제가 해왔던 겁니다. 특히 문화 생태주의는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깔려 있는데 이제 문장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좀 난잡했습니다. 그래서 논평자께서 좀 애를 먹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원고가 양이 많아서 대충 건너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논문은 자료집 15쪽에 있습니다. 제목이 거창한데 이제 우리 철학자들은 이 관념, 용어 설정을 굉장히 예민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뭐 한류 세계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만들기도 하고 용어를 조합을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 그 논문 제목이 한류 세계화에서 본 문화도시의 공간과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주의. 특히 이제 공간적 전환이라는 20세기의 지리학에서 도시 지리학에서 나오는 그 공간적 전환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일단 한류의 세계화라는 건 별로 인식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개념이죠.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세계화는 과거의 세계화는 이제 그 나라를 침입해서 지역을 점거해서 착취를 하거나 뭘 했던데 요즘 세계화는 그렇지 않죠. 자본 잠식을 하죠. 굳이 땅을 밟지 않아도 그 대표적인 게 버거킹이나 뭐 스타벅 이런 종류죠. 그래서 우리 한류의 세계화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한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도 하지만 또 국내에 외국인들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제 보고 이러는 거죠. 그러려면 문화도시라는 어떤 개념이 필요하다. 근데 문화도시 개념이 필요하려면 공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도시 그러면 지역만 얘기할 수 있는데 공간은 관념적이고 의식적인 차원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관념적 의식적 차원을 합당하게 꾸려갈 수 있는 방법이 문화 생태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이론적 토대는 소자의 공간적 전환. 그래서 도시지리학, 뭐 도시학 하는 분들은 소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그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서론격이고요. 일단 제 글 중에 15쪽에 세 번째 패라그라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 특히 동아시아 쪽에 살고 있죠. 동아시아라면 저는 뭐 유불도가 다 들어가 있지만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의 유교 문화권. 그러면 불교나 도교는 안 되냐? 좀 거리감이 있죠. 불교, 도교는 이제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유교는 이제 사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은 사실상 유교 사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세계관에서 문화의 가치 지향성은 지역의 문화적 공간과 관련한 문화 콘텐츠 담론의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족, 국가, 사회 등 집단은 일정한 공동체적 의식의 결정체입니다. 공동체적 의식은 세계관의 가치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그것은 4가지 전환적 계기를 거쳐 진화했습니다. 왜 중국 걸 갖다 대냐? 자꾸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걸 자꾸 부가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한자 문화권의 중심이 중국이고 중국의 문화나 사상이 우리 쪽으로 흘러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역사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것들이 거의 중국 영향을 막강하게 받아서 우리가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서 바람 한번 불어주면 우리는 아주 그냥 뭐 재치기를 한다는 소문이 있죠. 뭐 그 정도서 중국 걸 대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적 모든 문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중국 문헌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저술을 별로 안 했습니다. 유감스럽게. 왜? 중국 애들이 저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냥 티칭을 하면 됐죠. 새로운 저술, 새로운 내용을 창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받아서 전수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지역성을 갖는 그런 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요새 뭐 친일 어쩌고 떠들지만 뭐 아주 심하게 하면 우리는 친중국이죠. 그 정도로 문화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역사나 중국의 막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한테 받았다는 것은 이제 문학 쪽에서 조금 일제시대 때 우리가 점령당한 그 부분이 이제 문학 쪽에서 문학하는 사람들 상당히 일본으로 유학도 많이 가고 일본어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 친일 쪽인데 문학은 철학은 이제 친중국 쪽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주나라 이전, 춘추전국 시대 이전, 주나라 이전 세계에서는 상제라는 가치 지향성, 상제라는 어떤 그 상천, 상제 이런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우상이 있었고요. 주나라 이후 춘추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천하라는 개념, 우리 지금 천하라는 개념 많이 쓰죠. 뭐 천하에 누가 이런 거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는 쭉 천하 관념이 굉장히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했고요. 근대 이후에는 역시 그 서구 문명을 받아서 중국도 똑같이 과학이라는 과학성에 대한 가치 지향성을 갖고 현대에는 이제 문화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지금 일정한 추세를 가진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의 주제나 제가 쓰는 논문이나 다 문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고 과연 문화를 어떻게 볼 거냐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그 각도 중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문화 생태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쪽 보시면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쓰려고 하는 제가 말하려고 논점이 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6쪽 제일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본고에서는 문화도시의 지역적 공간을 이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강령의 차원에서 문화도시의 공간성에 접근하여 그 속에서 생태주의적 문화 콘텐츠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화도시의 공간에서 가상적 현실이 프리즘에서 지역 공동체로부터 문화 공동체로 진화하는 문화 생태주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논의가 활발한 공간적 전환의 도시지리학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류 세계화에 대해서는 그 밑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지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한류 세계화에서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그 지역적 문화 공간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합니다. 그 논점으로서 세계화, 공간적 전환의 맥락에서 전통적 지역 문화에서 문화도시 공간을 개발하고 한류의 세계에 맞는 한국적 문화 공간을 찾아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서구의 공간적 전환이라는 이론을 갖다 댈 수밖에 없죠. 그것은 문화도시 공간에서 가상적 현실의 프리즘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서 문화 공동체를 발굴하는 지역적 특화의 영토의식이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이 재단이 영토 쪽 관련해서 제가 영토란 말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한류 세계와 문화 생태주의인데 이게 이제 전체적 이 논문을 얼개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양이 많아서 보시면 17쪽 제일 밑에 패라그래프를 보시죠. 17쪽 제일 밑에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 속에 대량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공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은 역사의 중공과 시대적 전환이 교차되는 삶의 터전입니다. 여기에는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공간이 전개되며 또한 공간의 활용 속에 시간의 흐름이 수반됩니다. 여기서 공간은 유기적이며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활력의 장입니다. 그것은 자연현상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사회적 연결망으로 확장되며 시간의 흐름 속에 공간의 경계를 창조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지역, 장소 등의 구체적 현장을 넘어서 문화 공간처럼 문화 전반의 영역으로서 활용의 중요성이 새삼 대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그것은 지역마다 교양이나 정보를 함양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소통의 관념적 영역으로 확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공간은 철학적 영역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간, 이게 이제 지역, 땅, 장소만이 공간이 아니라 이제 이 방 같으면 이 전체가 공간이죠. 전체가 공간이라면 보이지 않는 유형. 우리 여기서 숨 쉬고 말하고 쳐다보고 하는 그런 것도 다 공간의 영역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렇게 못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건너뛰겠습니다. 18쪽에 그 하나, 둘,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국의 경우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지역 혹은 지역 문화에 관심이 증대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성의 고유한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정체성과 그 특수한 공간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역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문화 전반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로 세계화 혹은 국제화 추세에 맞춰 다원화된 국내외 상황에 균형 잡힌 관점과 방법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갖는 그러니까 상향식의 선진국을 바라보면서 모방하던 단계, 이건 넘어간 거죠. 다 아시다시피. 이는 다양한 학문의 영역과 개별적인 분과 학문에서 학제적으로 접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적 성격을 지역학적으로 수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론으로서 문화 상대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화 상대주의 가지고 저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그것은 문화의 다원성이나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이 관점은 자아와 타자의 관계에서 상호 독자성을 인정합니다. 그 속에서 주체적 자아가 대상의 타자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이를 전제로 해서 타자를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철학적인 거로 이제 둘러치는 건데,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는 네 입장에서 얘기하고 나는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게 기본적으로 상대주의고 누구나 다 아는 몇십 년 된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 관점으로는 디지털 매체의 압축된 시공간으로 형성된 지구촌의 공동체적 의식을 대처하기는 충분치 않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이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의 통일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하도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 얘기하는 게 파편화된 자아라는 게 나오죠. 결국 어느 저기가 의식이 똑바로 되는 게 아니죠. 너무 개인적으로 하니까 자아 자체가 파편화, 쪼가리가 나뉘었다는 거죠. 그게 사회의 문제가 되고 아노미 현상도 막 그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관점으로서 문화 생태주의 관점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보편성과 특성을 서로 보완할 수 있으며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속합니다. 그것은 지역들 사이의 이해관계 속에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에 맞게 문화 공간을 창출하고 통합할 수 있는 총체적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우리가 한류를 세과시킬 수 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너무 단발적이다, 단소적이다, 뚝뚝 끊어진다는 거죠. 어떻게 노래 하나 히트 치면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 그러고 뭐 하나 뭐 하면 대단한 걸로 나오죠. 지금 뭐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데 이걸 단발 놓고 치면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쪽으로 뭐 개발이 되거나 뭐가 돼야 되는 그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화 생태주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문화 생태주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그런 것들도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건너뛰겠습니다. 21쪽으로 가겠습니다. 21쪽에 두 번째 패라그래프 보면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문화 콘텐츠가 생활의 양식에 바툰 문화의식의 결정체라야만 문화의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거죠. 문화의식은 문화 전반을 조명하는 다각도의 차원에서 본질주의, 자연주의, 뭐 생태주의 이렇게 대체적으로 크게 볼 수 있다. 제가 아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제시했습니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에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세계와 맞물려 있는 관점이 바로 생태주의입니다. 생태주의는 시작된 지 굉장히 7, 80년 됐지만 오늘날도 유효하죠. 생태주의 관점은 20세기부터 생태학의 자연과학에서 확장된 영역입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전제로 해서 생명의 영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지닙니다. 라는 거죠. 건너뛰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22쪽을 보시면 이제 네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죠. 이러한 생태주의를 이렇게 시작하는 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주의를 문화현상 전반에 적용한 사조로서 특히 문화의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현상들의 유기적 관계와 그 콘텐츠의 흐름을 중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을 문화 생태주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 생태주의는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 생태학의 문제의식을 인문학적으로 특화한 사조입니다. 즉 문화의 심층적 바탕에 인간과 자연의 생태적 관계가 깔려 있다는 전제에서 생태주의의 문제의식을 인문학적으로 특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걸 받으면 바로 끝내요. 조급해서. 자, 아무튼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 생태주의의 그 핵심은 뭐냐라는 것은 23쪽에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 생태주의 저변 이런 말이 있죠. 23쪽에 또한 문화 생태주의 저변에는 공감의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공감은 자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자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뭐 문화 상대주의와 다른 거죠. 남을 이해한다 이런 말 자체는 무슨 상대주의적이 아닌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조절의 능력을 갖고서 통합과 조정의 방식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합니다. 문화 생태주의는 문화의 조정과 통합의 작동 방식에서 끊임없이 창조되면서 진화하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생명력의 흐름 같습니다. 문화라는 건 종결될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문화나 문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인은 문명은 없지만 문화는 가지고 있죠. 우리는 문화 있고 문명 있지만 예를 들면 원시 사회와 우리 현대 사회가 어느 문화가 우월한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문화라는 것은 계속 진행되는 진행형이지 딱 마무리가 돼가지고 우월의 잣대를 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쪽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그런 문화 생태주의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세계화를 꾀하거나 뭐 한류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 결국 문화 생태주의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문화 생태주의 관점은 문화 현상에서 조정과 통합의 과정을 거쳐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관점입니다. 이는 본질과 현상, 주체와 객체와 같은 이부법적 경계를 해소하고 화해의 통합적 경계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방법론적 성격입니다. 우리가 양분법, 이분법적인 대립구도를 해결해도 또 새로운 대립구도 생기죠. 끊임없이 생기죠. 끊임없이 이걸 해소하려고 하고 또 생기고 이런 과정이 우리 삶에서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의 복잡다단한 현상들에서 전체와 부분, 통합과 부분화, 안정과 변화된 관계를 유기적으로 조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문화의 전통과 계승에서 범하신 본질주의적 오류, 철학적 용어죠. 본질주의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본질을 규정하라는 시각에서는 이게 본질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은 원래 부자였어. 나는 원래 머리가 좋아. 이런 게 이제 본질주의 사고예요. 원래 본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후천적으로 이제 그 개발되고 뭐 아무리 이제 물론 이제 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주의 오류를 극복해서 그러니까 본질만 우선시하고 본질을 중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본질이 있기 위해서 주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과 주변 관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질과 현상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 현상을 설명할 때는 더구나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거는 뭐 문화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에서 맨날 추구하는 게 진리를 추구한다는데 진리를 추구해봤자 뭐 매번 깨져나가는데, 그래서 요즘은 철학에서는 진리라는 표현을 별로 안 씁니다. 얘기하자마자 깨지니까.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안다, 진리를 찾는 것은 어떤 본질을 찾겠다는, 본체를 파악하겠다는 건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뭐 과정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홍명보 사건도 그렇고 뭐 우리 자식들 교육할 때도 그렇죠. 뭐 학력 평가에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야,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 왜냐면 앞으로 시간이 더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역시 과거처럼 본질주의에 치중하는 거와 많이 바뀌는 그런 거지 않을까. 물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 포스트 휴머니즘 계열에서 나오는 패턴이죠.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지역 도시와 공간 열전화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기본적으로 겁니다. 이 공간 열전화라는 용어, 스페셜 턴이라는 용어는 이제 25쪽 중간에 보시면 이제 에드워드 소자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게 이제 지리학이나 건축학 이런 데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공간 개념이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있는 건 왜 그래요? 시간이 돼서. 왜? 이 날짜를 정해놓고 날짜에 왔으니까 이 공간에 모인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 전통적 시공간 개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이걸 부정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부정하냐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활동하는 순간 시간이 캐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과 달리 현대 도시화 과정에서의 시공간 개념은 인간의 행위가 공간 속에서 진행되면서 시간이 거기에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의 얘기랑 비슷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26쪽에 아래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여기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딱 중간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자가 중요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의식적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의식 공간을 재산 공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중 변증법 영어로 써 있는 바로 우측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히 제3의 공간은 지각된 공간과 인식된 공간 사이에 함께 아우르는 체험의 공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뭐 문화유적지 답사 때 맨날 주장하는 게 체험, 공간을 체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시 이제 다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에서 나온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7쪽은 뭐 도시공간 가상현실 세계, 이거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데 천지개벽이라는 전통적 사고 방식이 있습니다. 천지개벽이라는 시공간이 형성되면서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천지개벽이라는 용어인데 이거 이제 우리 현대에서 공간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되는데 문화도시 공간과 문화생태주식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29쪽에 가시면 29쪽에 밑에서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보시면 문화공간은 1980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공간은 198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 이후에 문화의 대중화에 힘입어 각종 문화현상의 분야별로 활동 영역을 확충하였습니다. 그것은 디지털 시대 대중매체의 발달과 맞물려 대중문화의 폭과 방향이 확장되면서 시간적 확장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창출하면서 문화 전반과 그 현상들을 상품화하는 영역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쭉 넘어가면 30쪽에 밑에서 세 번째 그래프 보면 2000년대부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 2000년대부터 공간 전환의 패러다임이 주목하고 지역의 세계화의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지역의 재생과 개발 속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문화 공간이 본격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수성은 역사 공간과 유휴 공간을 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지역의 장소성과 관련됩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는 뭐 비슷한 얘기고 쭉 넘어가시면 32쪽에 맨 밑에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문화도시의 공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문화도시의 공간은
문화 생태주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문화 생태주의는 문화가 유기적으로 진화하는 열린 체계를 특징으로 합니다. 즉 사회 체제의 위계 질서와 맞물리면서 도시의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권역적 차원의 공간으로 확대되는 열린 체계를 지닙니다. 그것은 문화의 동질성과 차별성이 교차하는 일련의 지속하는 지평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이는 시간성을 중시하는 역사주의 차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시간을 우선시하고 공간을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역사주의 사고방식이죠. 역사는 이제 시간적 순서를 중요하는 게 역사주의니까. 이는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시간적 역사와 공간적 지리를 양분하고 전자를 우선시하고 후자가 전자를 수반하는 시각으로 바꿔놨습니다. 이미 바꿔놓았습니다. 이른바 공간적 전환은 도시화 과정과 관련해서 문화도시 공간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얘기죠. 따라서 문화도시의 공간은 철학적 설계사의 문화 생태주의 시선에서 조명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고 33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시면 이제 문화 생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지 뭐 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간다는 거. 문화도 생태적으로 간다면 자율적으로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조절을 하고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한류를 세계화하려고 인위적으로 정보가 개입하거나 특정의 어느 한 인물에 의탁해서 아니면 특정의 엔터테인먼트에 의존해서 그거를 그쪽으로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이건 장기적으로 100년, 200년 가야 된다면 생태적인 차원으로 냅둬야 되는 거죠. 단 그거를 옆에서 주위에서 조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할 경우는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 자, 일단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결론은 34쪽에 있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래 놓고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의 현대사는 문화의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지역 문화의 세계화가 크나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지방자치와 이후에 지역의 개발도 문화적 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됩니다. 지역의 문화 공간이 개발되고 단순히 문화 공간을 제공하거나 복원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즉 한류의 세계화 같은 공간의 콘텐츠와는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포용할 수 있는 방향성과 활용도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도시와 같은 공간의 콘텐츠화에서 지역의 물리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만 치중하는 균형 잡히지 않는 기형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 도지사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마다 그 행정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죠. 그리고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공주 대학 소속이지만 이제 공주시도 그 문화 유네스코 문화 여기 등재했다고 그냥 아주 그 포장만 예쁘게만 갖고 놓죠. 실제 내실은 없으니까 문영학로를 가보시면 땅굴만 파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만화 같은 사진만 이렇게 나요. 그게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엉터리죠. 물론 그게 발굴할 때부터 잘못됐다고 그래요. 발굴을 아주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도구라듯이 해가지고 문제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각 지방마다 똑같을 거라는 거야. 땅굴만 파면 그게 문화유산입니까? 역사학자들이 하는 짓은 땅굴 파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상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는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문화유산은 역사학자들이 독식을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안 되는 거야. 평생 땅굴 파고 사는 거죠. 땅굴 파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34쪽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지식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있죠. 지식이 개인과 사회 관계에서 설정되는 모종의 공동체 가치와 결합될 때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합할 수 있는 역량이 시대 정신과 그에 따른 공동체 가치관을 지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제 우리는 현대적 삶의 과정을 저울질하는데 지식은 힘이다라는 저울대 위에 지혜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저울의 추를 올려놓게 됩니다. 저울대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매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추라는 게 필요하죠. 추를 가지고 추가 절대적으로 그 의미가 있지 저울대는 그냥 현상 같은 거죠. 뭐 그렇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도시 공간에서 문화 생태주의 관점은 문화의 전통과 개성에서 범하기 쉬운 본질주의적 오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화의 본질주의적 오류는 특정의 고정된 틀이나 혹은 필요적 형식을 설정해서 여기에 맞춰진 내용을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고 그 밖의 내용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관점입니다. 문화 생태주의는 주체와 객체, 주관과 객관 등의 간격이나 차이를 벗어나는 탈경계적인 통일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주체가 객체와의 관계에서 생명력의 정신적 충만함 혹은
만족함이 죄송합니다. 이게 뭐 비문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관성 속에 문화를 끊임없이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삶의 실질적 내용을 충족하는 자아 실현의 창조적 과정과 관련됩니다. 문화생태주의적 시선을 통해 우리는 한국의 지역적 영토의식 속에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공간을 구축하고 문화 자본을 발판으로 하여 한류의 세계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 문화도시의 공간을 현대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현재성과 관련되며 그 속에서 문화 콘텐츠의 포용적 방향과 그 지속 가능한 지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 지역의 문화에서 문화도시의 현대적 공간을 창출하는 작업은 가상적 현실의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됩니다. 일단 공간이 설정되면 가상의 영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의식, 역사의식 같은 것들은 다 가상적인 쪽과 관련이 되죠. 여기서 지역성의 원천을 문화적 효용 가치로 활용하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지역적 영토의식에서 한류 문화를 위한 글로벌화, 로컬리티의 통합적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주 교수님께 지금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직 시간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저도 강 박사님에서도 먼저 갖다 드려가지고 근본적으로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으신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전체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자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론자들은 이제 이따 세 분의 발표가 끝나고 그때 모아서 한 번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를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권도 연구원의 남상석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교원 태권도 연구소의 남상석입니다. 더 일찍 끝날 것 같은데요. 저는 발표 내용이 길진 않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한글 문학이 또 이제 노벨상도 수상이 되고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신 적 있죠? 최근은 그렇지만은 뭐 1950년대, 60년대 요때쯤에서 혹시 전 세계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뭐 보급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1950년대부터 태권도가 전 세계에 전파되면서 태권도 사범들이 한국말로 태권도를 지도하면서 한글을 보급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원조 한류는 태권도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태권도가 전파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에 대한 사실은 확인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그 역할에 있어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역할을 문화 전파의 역할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태권도가 해외에 진출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요. 미국 샌 앤토니아에 진출했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1959년에
국군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세계에 태권도가 있다는 걸 알리면서부터 자꾸 이제 호응을 받기 시작했고요. 1960년대에는 뭐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인도 등등의 태권도 사범들이 개인적으로 정부와 관계없이 진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는 파라과이나 베네수엘라, 폴란드 등에 진출을 하고요. 1990년대에는 뭐 탄자니아나 세네갈, 튀니지 등에도 전파되면서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태권도 사범들이 민간 또는 정부 차원에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태권도와 관련된 국제 대회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73년도에 제1회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돼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모이는 태권도 대회가 처음 시작이 됐고요. 74년도에 아시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되고 76년도에는 국제 군인 체육회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6년도에 국제 태권도 연맹이 창설이 되고요. 73년도에 세계 태권도 연맹과 아시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1975년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국제 경기 연맹에 가입이 되고요. 1976년에 유럽 태권도 연맹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페남 태권도 연맹과 아프리카 태권도 연맹이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 조직들이 국제적으로 그 위상을 갖추고 있죠. 정부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태권도를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는 외교부와 중앙정보부에서 공공외교의 목적으로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을 했고요. 1990년대에는 외교부 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마찬가지 공공외교의 목적으로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했습니다. 공공외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태권도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외교의 성격까지 같이 포함해서 뭐 정보 수집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었었죠. 그 이후에 2010년 이후부터는 문체부에서 스포츠와 민간 외교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태권도 사범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국제화 노력이 진행되면서 국기원에서 사범을 나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외 파견을 한 사범의 국가 수가 한 53개 정도 되고요. 전 세계에. 그리고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 수가 무려 213곳입니다. 명실공히 태권도가 세계에 전파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태권도가 세계에 전파돼서 태권도만 전파된 것이 아니고 한국 문화를 전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태권도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6개 대륙 태권도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진행해 봤습니다. 해외 수련자들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를 확인했더니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를 알게 됐다는 대답을 했고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K 콘텐츠, 잘 알려져 있는 K 콘텐츠보다는 한국인, 한국 여행 등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남녀 관심 차이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여성 수련자가 남성 수련자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문화예술 상품의 소비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수용이 빠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연령대 간 관심의 차이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 30대 수련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60대 이상의 수련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원인을 추정해 봤더니 50대 이상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나 소비도가
가장 낮았기 때문이 아닌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대륙 간 관심도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시아 대륙 수련자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고요. 유럽 대륙의 수련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유럽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전파가 안 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률이 최저 수준이라고 하네요. 아마 그것이 영향 요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권도가 해외에 전파되면서 한국 문화가 확산됐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가 한국 문화의 전파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또는 태권도 자체의 인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한국 태권도의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경기 수준이 세계적으로 평준화됐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기억하시겠지만 태권도에서 받은 금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사실은 태권도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메달을 확보할 수 있는 공통적인 기회를 고르게 준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태권도 종주국에 대한 그 위상은 큰 타격을 받았죠. 마침 2024년도 파리 올림픽에서는 태권도에서 금메달이 2개 나와서 자존심을 일부 회복하기는 했지만 태권도 경기력의 평준화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태권도 4개 단체 간의 협조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태권도 유관 4개 단체를 좀 살펴보면요. 1961년에 대한태권도협회가 창설이 됐고요. 1972년에 국기원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립이 되고요. 2005년도에 태권도 진흥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각각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보면은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와 연수 교육을 담당하고요. 태권도 진흥재단은 문체부 산하기관으로서 태권도원 조성 운영 및 태권도 진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은 경기단체로서 세계 또는 국내의 태권도 경기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개 단체의 실무자 회의는 현재 있는데 기관장 회의가 없기 때문에 태권도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사실상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도 부족합니다. 2018년도에 태권도가 법률적 국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옛날 아마 태권도를 배워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태권도장에 국기 태권도 달려 있고요. 국기 태권도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권도가 국기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국기로 지정된 것은 2018년도입니다. 그 전에는 법률상 국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정한다고 법률에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정에 따른 지원 정책이라든지 국기 지정에 따른 지원 정책이라든지 해외 지원이나 확산 정책 등이 현재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태권도, 국기원의 태권도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1품, 1단 이렇게 단기 수련자들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태권도를 배우다 만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수련하는 사람들의 증가는 크게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련자들의 지역적인 편중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아하고 아메리카 대륙의 수련자들은 비교적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지만 다른 지역의 태권도 수련자들이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국기원 심사 응시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국기원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것은 종주국인 한국 태권도를 그대로 승계하고 정통성을 유지한다는 개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국기원에서 심사를 받는 인원 수가 상당히 작아요. 2023년 전 세계 태권도 수련 인구가 약 2억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3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국기원에서 승품단 심사를 받은 사람들 수가 약 2만 명입니다. 전체의 0.01%에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얘기는 태권도가 이미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잘 진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서 얘기하면 한국 태권도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가 빠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약간 튀어나온 것들은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관심도를 높인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좀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태권도와 한국 문화를 결합한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권도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현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한류의 원조라고 주장을 하고요. 태권도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해외에 전파되고 있는 사실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에만 국한된 보급 정책을 펼친다거나 또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해서 태권도를 한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데 그 역할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전파시키면서 한국 문화를 같이 전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해서 그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태권도 유관단체 간의 협력 체계가 잘 구성되어야 됩니다. 태권도 4개 단체 간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장 협의체가 분기별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태권도 진흥을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도 다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제가 좀 만들어 본 것인데요. 국기원에서는 국내외 태권도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연구를 시행해서 그 시장 상황에 대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요.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는 자체 계획이 아니라 국기원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태권도 진흥 방안을 수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는 세계 태권도 경기에, 그 연맹에서 진행하는 세계 태권도 경기에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서 도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국기 태권도 위상에 맞는 정부 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국가 기금에 의해서 지속적인 태권도 정체성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태권도의 무예성, 역사, 예절, 문화, 교본이라든지 교육 자료죠, 용어 이런 것들은 국가 기금에 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국가 기금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기원 자체 예산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그 행정 의사결정권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잘 진행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상당히 그 안정적이지 못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연결성뿐이 아니라 태권도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고요. 공적 개발 원조를 이용한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대한 해외 확산 정책이 확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공적 개발 원조 순 지출액이 약 32억 6천만 달러가 되는데요. 이 중에 문화 관련 지출액이 0.3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국 문화를 입은 태권도를 해외에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될 겁니다. 장기 수련자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이 돼야 됩니다. 현재 태권도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동에게 편중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지배적입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중국 등의 태권도 보급세가 커지면서 아이러니하게 요구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동 편중형 태권도가 많이 보급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편중형 태권도의 한계가 뭐냐면 단기 수련자 위주로 증가가 되고 지속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별로 목적별로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이나 노인, 장애인, 기타 대상을 대상으로 한 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태권도가 단순히
뭐 무예를 위한 자기 호신을 위한 뭐 이런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체형 개선이라든지 체력 향상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가 검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태권도 고유의 무예성까지 포함시켜서 다양한 대상과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요구에 맞추어서 태권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수련자 부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태 조사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국기원의 영향력, 한국 태권도의 영향력, 다시 말해서 한국 태권도의 영향력은 한국 문화를 입고 있는 태권도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기원의 해외 지원 지부 설치도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 태권도의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별 환경을 고려해서 수련자 확보 방안도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대륙별로 태권도 수련 환경 및 요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시행을 해서 이를 근거로 국가별 맞춤형 확산 전략이 요구돼야 됩니다. 수립이 돼야 됩니다. 국가별로 단편 일륜적인 태권도를 보급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곳도 많거든요. 그 국가, 여기 지금 그림을 보시면 히잡을 쓰고 태권도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뭐 야지에서 태권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구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나라 환경에 맞는 태권도 보급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UN 세계 태권도의 날 지정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6월 21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요가의 날입니다. 2014년도에 UN에서 지정된 이후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6월 21일 날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같은 날 요가 축제가 벌어집니다. UN에서 지정된 이후에 요가 수련 인구는 매년 약 10%씩 증가된 거로 추산되고 있고요. 요가 산업은 매년 약 11.7%씩 증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태권도에 적용해서 매년 한국 문화를 입은 태권도 축제를 전 세계에서 같은 날 동시에 개최하게 만든다면 태권도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태권도의 날을 지정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태권도의 날 행사하는 것을 가상의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가운데에 태권도 시연을 보이고요. 그 주변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볼 수 있고요. 한국 의류를 입어볼 수 있고요. 한국 화장품들을 발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같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죠. 그리고 같은 시간 메모리얼 파크에서도 한국 태권도와 한국 문화 축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매년 한국 문화와 태권도를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번 그 학술 회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오셔서 발표를 하신다는 점이 이번 학술대의 특징이고, 그래서 사실 어떤 통일된 어떤 생각이나 이러기보다는 각 본인이 갖고 있는 학술적인 백그라운드 위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이제 문화의 방향, 문화의 세계화 방향들을 쭉 설명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태권도에 대한 발표까지 들었고요. 역시 이제 토론이나 이거는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발표가 끝난 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발표는 한국외대의 박지환 교수께서 맡으셨습니다. 박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써야 될까요? 마이크 박수 들리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주환입니다. 제목은 지금 53페이지에 보시면요. 홍일식의 효담론과 우리 공동체의 보편적 생활 실천윤리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제가 이제 홍일식 선생님에 관한 논문을 한 3편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3편을 마무리 짓고 나니까, 이렇게 효에 관한 얘기를 많이 말씀하셔서, 물론 이제 그 다음 또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효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뭐 홍일식 선생님을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라고 여겨집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 상당히 그 어떤 그 충격적인 선배학자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제가 학자들 뭐 철학들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만 그 따라 살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어떤 자기의 삶과 학문을 이렇게 꿋꿋하게 또는 외롭게 개척하셨던 분으로 기억되고 있고, 이제 홍길식 선생님을 연구하는 저는 이제 원래 서양 철학이 전공입니다만 이렇게 우리 약간 한국에 관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해야겠다는 그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지금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심지어는 그 본인께서 이렇게 총장직을 수행하실 때도 강의를 하신 분이고, 특히 이제 한국인에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면서 21세기 인류 문명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한국인의 자기 점검 이런 부제를 붙이셔서 책을 내셨는데, 이 책 중에 그 후회 없는 길이라는 조그만 짤막한 글이 있어서 한번 한 2구절 읽어보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회 없는 길이라는 글에서 나는 평생을 국학 진흥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 점 후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홍일식 교수님이 국문학과 교수님이신데, 국문학과 교수님인데 이렇게 막 국학 연구, 제가 이제 어떤 논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국문학자인가, 국학자인가, 민속학자인가, 역사학자인가, 본인 스스로는 국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은 우리 문화 전통의 붕괴는 곧 민족사의 정원을 고하는 것이다. 큰일이다. 다행히 내가 국학을 하고 있으니 너라도 기치를 올리고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홍일식 교수님의 아버님의 유훈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아버님의 유훈을 받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국학 연구를 하게 된 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사상가이기도 하고, 뭐 이제 그 명칭이 어떤 명칭을 딱 하나만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워낙 많은 일들을 하셨고, 실제로 이제 저도 또 깜짝 놀란 거는 그 고려대학교에서 그 민족문제연구소를 한 20여 년간 이렇게 소장직을 하시면서 뭐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통을 사랑하시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홍일식 선생님이 핵심은 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제 홍일식 선생님에 관한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가지고 더 이제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도 쭉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효 사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효를 단순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맥락에서의 뭐 분모를 공양하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이런 정도라면 제가 이거를 담론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홍길석 선생님이 이제 이 효가 말하자면 20세기를 거쳐오면서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울퉁불퉁한 내용들을 극복하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신인본주의를 만들 수 있는, 또는 휴머니즘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한 점이 효 관련 담론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있어서 그 점을 좀 한번 부각시켜 보고 싶었고,
이렇게 그 효가 전체 인류, 그러니까 그 이게 대한민국에 국한되거나 유교 문화권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구촌 전체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어떤 구상을 하셨다는 거. 그렇게 보면 결국 이제 지구 공동체나 세계 시민주의 같은 사상이 충분히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결국은 그거는 어떤 지역이나 로컬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그 보편적 사상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됐고, 방향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 제사는 제가 두 군데를 두 구절을 뽑아봤는데, 아마 전체 내용이 홍일식 선생님이 효론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효 사상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우리의 독특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규범 문화가 한국의 관념 문화에 흡수되어 우리의 고유 사상이 된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엄청 중요한 얘기고, 두 번째는 21세기 인류 문화를 주도할 사상, 저는 단연코 우리의 의식과 문화 속에 응집되어 있는 효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효를 주제로 잡고 우리 국내에 많은 그 효 관련 담론들, 또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효 담론들을 살펴봤습니다만, 이렇게 그 홍일식 선생님처럼 이렇게 인류 전체를 뭔가 정신 개혁을 할 만한 것으로 효를 평가한 분은 없더라고요. 대부분의 논문들이 전부 그냥 공맹 사상에 갇혀 가지고 거의 그냥 맹자월 공자월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결국 이제 우리가 학문을 연구할 때 어떤 개념을 하나 붙들게 되면은 그 전개하는 내용이 그 개념 안에 갇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효를 딱 검색해 보면은 중국의 전통 문화로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거의 국내외의 대부분의 논문이 그렇게 효론이를 효경부터 해서 얘기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율곡 선생님이나 이황 선생님의 효론도 역시 출발을 효경에서 시작해 버리니까 공맹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논의가 결국은 한국의 고유한 효론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일식 선생님은 그거를 치고 나간 거예요. 효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다, 이런 주장을 편 거라서, 그런 부분이 뭔지,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홍일식 선생님은 우리가 그 조선시대 때 그 성리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공맹 사상이 우리의 한국 문화를 어떤 규범화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거는 규범 문화고, 한국의 효는 훨씬 더 기원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홍일식 선생님 그 민속 연구를 제가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맹이 있기 전부터 이미 효 사상은 우리 대한민국 전통에 있었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 책에서도 이제 홍일식 선생님 직접 중국을 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그 방문 교수 하시면서 중국을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고, 직접 현지 답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예요. 효 사상이 중국에 지켜지고 있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논문들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효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번역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즉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효는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논문을 찾아보면은 필리알 피에티로 되어 있습니다. 필리알 피에티. 필리알 피에티는 이미 지금 개념어 번역이 기독교적으로 된 거예요. 피에티가 이 기독교적 용어잖아요. 필리알 피에티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이나 동양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효 관련 논문들을 쓰고 계신데, 영어 앱스트랙트를 이렇게 하시면서 효를 필리알 피에티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인들을 독자로 한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서구인들 독자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저것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손볼 게 많은데,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또는 주장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홍익식 선생님이 일단 1차적으로 효를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주장하셨다는 점. 두 번째로 많은 논문들이 이 효 논의를 가족윤리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윤리로 축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 세대와 자식 간의 관계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서양에서는
특히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그걸 이제 효행이라고 하는데 효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서양에서는 특히나 가족 문제로 축소합니다. 효 문제를.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 효란 무엇인가라는 우리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효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소화되고 있는 효는 일단 그 천 개념이 들어와서 일단 경천 사상까지를 포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전통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모만 모시는 걸 효라고 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동네 어른을 다 모시는 또 이런 개념도 있고 해서 이런 개념은 서양 친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중국도 이미 사라졌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역시 마을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까지를 효로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로 해 보이고 저도 이제 연구 기간이 짧아서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홍길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쓰신 책을 중심으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도서관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런 책들 이제 스님의 그 이렇게 학문적 궤적을 보니까 이 70년대 쓰신 글들이 제법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제가 참고를 못한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그 선생님의 그 세 권의 책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우리 아까 우리 남 박사님께서도 태권도 세계화에 대해서 고민하시는데 몇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무튼 뭐 두서없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자면 이제 홍 선생님은 일단 지금 첫 번째 발표자에게서부터 나온 문제이긴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게 문화 영토 개념이 핵심인데 영토 문화 영토 이걸 좀 헷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 문화 영토를 주창하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논문을 한 5편 읽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화 영토가 뭔가 그래 문화 영토를 홍 선생님이 단독으로 논한 게 아니에요. 문화 영토는 그 앞에 이제 경제 영토와 정치 영토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인류사라고 하는 거는 정치 영토와 경제 영토 확장의 포인트가 맞춰져서 세계사가 전개됐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뭐 전쟁이나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거는 이제 약간 강압적인 측면도 있고 한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21세기적 방안으로 홍 선생님은 문화 영토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휴머니즘적인 어떤 정신 문화를 우리가 주창함으로 해서 특히나 효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주창함으로 해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태권도도 단순히 이제 그 아까 스님께서 구상하신 그런 거를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이런 어떤 우산을 문화 영토 개념 같은 걸 씌우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홍 교수님이 또 문화 개념을 논하면서 용기 문화, 그릇 문화죠. 여러분이 지금 들고 계신 이런 물병만 하더라도 이건 그릇 문화이기 때문에 용기 문화, 그릇 문화는 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네 것 내 게 없어요. 이 물병은 그냥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볼펜, 뭐 종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동이 가능하고 여기 뭐 민족이 묻어 있고 하지 않아요. 전통이 있거나 이런 거를 홍길식 선생님이 추구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관념 문화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그 인용문에서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홍길식 선생님의 문화 영토론과 관련해서 그 문화를 용기 문화니 관념 문화 이런 거 구분하신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문화 영토는 정치 영토, 경제 영토와 다른 어떤 정신적 영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게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MB 정부 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 영토가 두 번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홍길식 선생님은 그런 어떤 군사 영토나 경제 영토나 정치 영토 확장을 추구하셨던 게 아니고 정신 개조를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문화를 만드는 거에 핵심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간에 맞춰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발표하도록 할 텐데 일단 서론 중에서 그 53페이지 보시면 일단 그 책 세 권을 제가 소개했는데 그 문화 영토 시대, 한국인, 문화 대국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 많이 그 투고하신 논문들이 실려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와 관계에서도 보면은 그 5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은 우리 효 문화의 세계화가 가능한가, 효의 세계화 이런 등등의 글들을 쓰시면서 효를 이렇게 좀 전 세계에 알리는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4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간쯤 약간 위쪽에 보면은 효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아주 인용을 제가 인용으로 대신하겠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자 읽어볼게요. 홍일식은 효 사상과 문화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중국을 필두로 한 유교 문화권에서의 윤리나 도덕이 한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족 문화로서 효를 한정하지도 않았고 유교 문화권으로서 효를 한정하지도 않았어요. 이 유교 문화권과 효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관한 논의는 서양에서 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하지 않고 홍일식은 금후의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등불의 활로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 연구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인류를 구원할 사상이라고 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이 효 연구가 결국은 제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홍일식 선생님의 문화영토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제가 파악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전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려면 이제 명칭들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밑에 부분에 효 문화의 영토 이런 표현도 한번 써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홍일식 선생님의 효로는 인류의 사상이고 그 다음에 세계의 사상이다. 그래서 Our World Love라는 이런 영어도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지구촌이 인류의 세계로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바로 효 기반의 홍일식의 문화 영토론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는 지구촌 차원까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는 것과 관계된 인용문은 5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 효의 세계화는 지구촌을 위기에서 구하는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효는 사랑입니다. 효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눈부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스승 밑에서 위대한 저는 제자가 나온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제 홍일식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친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뭐 집안도 집안입니다만 또 그 존경하셨던 우리 그 조지훈 시인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또 조지훈 선생님 집안도 또 그쪽도 뭐 이렇게 장난이 아닙니다. 전통 그 선비 집안이고 해가지고 이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정신, 민족 사랑의 정신을 이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인들은 꿈꿀 수 없는 아주 거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커지려면 이제 저희들이 학문을 하면서 뭐 효를 연구하면서 동양 철학자만 대상으로 하면은 그 글이 동양 철학자들이 보는 글로 축소됩니다. 서양 철학자도 좀 내 글을 좀 봐줘라고 하면은 서양 철학적 개념들과 어떤 접점을 찾아가면서 논의가 확대됩니다. 그런데 이제 홍일식 선생님은 인류 전체를 효로 한번 이렇게 활력을 넣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일찌감치 이런 꿈을 꾸시고 계셨다 이거죠. 자, 그래서 56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면, 그래서 그 효라는 것이 인류와 세계를 구하는 인문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통 문화 속에 가장 핵으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효사상이다. 이거는 고귀한 유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지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전 인류 구원의 쇠빛으로 이렇게 효를 해석하십니다. 그 인용문 보겠습니다. 57페이지. 한국인의 관념 문화로서 거의 신앙에 가까운 이 효 사상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의 미로에서 방황하고 있는 서양 문화까지를 구제할 전체 인류의 일대 르네상스가 바로 이 효에서 비롯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효에 관한 가장이 아니라 효에 관한 아주 확신이 많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일식의 효론 같은 거는 지금 아마 이제 뭐 공동 연구나 이런 것 좀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 한자 효경이나 공자 논어 같은 거를 같이 좀 대조해 가면서 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 일단 그 중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효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계 학자들 중에 해외에서 활동하는, 다시 말해서 영어로 논문을 쓰는, 효에 관한 논문을 쓰는 많은 중국계 학자들이 계신데, 좀 아쉬웠던 거는 그분들은 효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아요. 효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이런 데만 포인트를 두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방향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전 세계에서 효 논의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국인 중에서 효론을 또는 효행론을 영어로 논문 쓰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죠.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로 논문을 쓰신 분들은 서양에서의 논의가 효의 실천과 가족 윤리에 관한 거다 보니까 또 포인트를 거기에다 맞춰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역시 또 효를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효론도 그 동서양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아까 제가 관념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관념 문화, 그러니까 용기 문화도 있는데 이제 관념 문화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관념 문화에 관한 부분 인용문 하나 보고 넘어갈게요. 60페이지입니다. 네, 관념 문화는 좀처럼 동화되기 어렵고 인간의 노력에 따라서는 가히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보존하고 발扬해야 할 전통 문화는 바로 이 관념 문화입니다. 우리의 관념 문화를 지키는 것은 작게는 우리 민족이 번영하는 길이자 동시에 크게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대 사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효를 하나의 보편 철학으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가 농담입니다만 우리 홍라희 여사를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1년에 한 5억씩만 한 40년만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한국 철학을 세계 철학으로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혼자 이렇게 고민만 하고 직접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효사상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게 외국 학자를 또 키워야 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예요. 태권도는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이 동양 무예가 있는데 거기에는 단 심사를 받을 때 반드시 논문을 제출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건 보여주고 마는데 단 심사를 받을 때 논문 제출을 받아요. 논문 심사를 같이 해요. 1단, 그다음 2단 올라갈 때는 좀 더 수준 높은 거. 한 3단 되면 진짜 연구자가 되는 수준이 됩니다. 3단 정도 이 단을 받은 사람은 거의 태권도 연구자가 된단 말이에요. 태권도는 이게 술로 우리가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정신 수양과 관련된 연구를 시켜가지고 그걸 한번 축적해서 쌓아보세요. 전 세계에서 태권도 단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먼저 연구 논문을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을 그냥 1단 따고 1년 있다 2단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게 수련 과정을 넣어가지고 1단 따고 나서 2단은 반드시 3년 후에, 3단은 또 그리고 나서 또 5년 후에 이렇게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태권도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아무튼 논문을 쓰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태권도 연구자가 그냥 전 세계에 퍼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연구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뭐 아까 어린이 태권도 관련 하시던데, 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자체가 잘 돼 있어서 유치원 같은 거 끼고 태권도 시켜가지고 애들이 정신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나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경험 연구를 포함해가지고 아무튼 연구자를 늘려야지 태권도가 세계화되지 강화문 앞에 모아놓는다고 해서 세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아까 스며들게 태권도 사상을 하려면 유단자를, 그러니까 사범들을 논문을 쓰게 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효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걸 이제 전 세계에 스미게 하려면 연구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인용문 밑에 보겠습니다. 자, 효는 관념 문화이기 때문에 용기 문화나 규범 문화처럼, 그러니까 이제 용기 문화 아까 제가 물병 같은 거 얘기했죠. 규범 문화도 역시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불이 켜져야 건너라 이런 것과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규범 문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차의 문화입니다. 용기 문화랑은 달라요. 규범 문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상위의 관념 문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관념 문화로서의 효는 서양의 사상과 비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특유의 한국 사상이라고 홍일식은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 각주 52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본인도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중국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그 논문 보시면 유교에 관심 없는 공자 후손 이런 글도 쓰시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미 중국만 하더라도 효에 관해서는 앞에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중국은 이미 오사운동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 평등 사상이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중국에서는 효 같은 거 얘기하는 건 상당히 구시대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비효론, 아닐비자 비효론 또는 반효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주장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효 같은 거를 중국 내에서 논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머니냐 러브냐, 머니 오 러브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면 효를 논하면서 돈이냐 사랑이냐 이런 얘기를, 그런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도 효감이 좀 여러분들 떨어지잖아요. 부모님 모시는 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아파트 뭐 한 30평에 사는데 30평에 사시면서 부모님도 모시고 자식도 키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모님이 홀로 계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아까 서양에서도 많은 효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거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중국도 법제화를 시켰습니다. 중국도. 그래가지고 형제 중에 저가 효를 모십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세금을 면제해줘요. 세금뿐만 아니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도 저는 앞으로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부모님을 모시는 자식에게는 세금 면제, 모든 그러니까 엄청난 혜택을 줘가지고 이제 부모님 모시게 하는데, 그게 가장 그 마지막 단계, 좋은 단계는 아니에요. 그거는 법제적으로, 그러니까 규범 문화로서 효를 논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 그냥 이렇게 사랑이 더 훨씬 가족애, 인류애, 세계애가 중요한데, 그걸 법제적으로 지금 서양에서도 법제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중국도 법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국에서는 부모님들을 자식들이 최대한 아무튼 배려하고 모시는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홍일식 선생님이 발견하는 것도 그게 지금 한국에만 남아 있다. 이미 다 지금 중국이나 유교 문화권에서는 부모님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모님들이 많은 그 재정적인 지원을 했을 때 부모님을 모시는 풍토가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는데, 우리나라나 해외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이 결론인가요? 3장으로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효의 지역 세계화와 우리 공동체 메시지 건설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효는 이제 한국인만이 부모를 모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아무튼 인류 전체가 좀 이런 것들을 높이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페이지 인용문이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의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홍일식 선생님이 효 사상이 지금 어떤 상황에 와 있나를 홍일식 선생님 스스로 진단하고 계세요.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효 사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버리기 전에는 결코 버릴 수 없는 우리의 정신적 원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딱 못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효론 같은 것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좀 효 연구를 좀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서양에서 효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 제가 봤는데, 64페이지 각주 78번에 보면은 78번에 보면은 지금 서양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들은 필리알 비헤이버, 그러니까 이제 행동주의 같은
것과 연관시켜서 효를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셀피시 필리알 피에티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애적인 효 같은 걸 연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케어 문제와 관계해서 부모의 그 보살핌 문제와 관계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용어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 전통적인 효론 또는 홍일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효의 어떤 그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맥락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상당히 그 현실적인 차원에서 부모 공양, 봉양, 케어 이런 문제로 지금 축소돼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홍일성 선생님이 제안하신 효론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와가지고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니까 87페이지 제가 67페이지 각주 87번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효는 과연 이게 6.25 문화권에 국한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서양을 불문하고 또 종교를 불문하고 심지어 유대교에도 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효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교는 뭐 부모 운중경 같은 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효는 전 인류와 관계된 거라는 거예요. 동서양과 시대를 초월하고 또 이 문화를 초월해서 결국은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대 해석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도 역시 아까 홍일식 선생님이 인류의 르네상스 제2의 정신혁명 같은 것으로 이렇게 해석해 낸 부분은 충분히 보편적인 어떤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그 결론 마지막 문장 있고 그럼 끝낼게요. 자, 본용에서 우리는 홍일식이 이와 같이 문화적 실천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계를 감히 우리 공동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관점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차이의 꽃밭들이 다양성의 꽃밭을, 이제 이 홍일식 선생님의 문화 영토론 관련해 가지고 그 꽃밭 비유를 자주 하세요. 꽃밭에는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다양한 꽃들이 피어 있을 때 아름다운 꽃밭이다. 인류 문화는 그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화를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 그것을 이제 비유로 쓰셔서 저도 거기서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자, 차이의 꽃들이 다양한 꽃밭을 더욱 아름답고 빛나게 할 것입니다. 차이는 지금까지 각 민족이 꽃피워온 다양한 인류 문화의 실체들입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교류되면서 비로소 차이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차이의 이해가 깊어질 때 타 문화와의 공감의 문이 열립니다. 홍일식이 우리 모두가, 즉 인류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가치의 영토를 문화 영토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전 발표를 계속해 주신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토론자들과의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 박사님 일로 앉으시고. 네, 오늘 그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이제 3명의 지정 토론자가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김현재 선생님의 토론은 인천대학교의 전병준 교수가 맡았고요. 그 다음에 남상석 박사님의 토론은 제가 토론자를 맡았고, 그 다음에 박시환 교수님의 발표에는 오늘 토론자가 개인 사정상 오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낭독을 하고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현재 교수님에 대해서. 저는 인천대학교 국문과에 있는 전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여러 선생님들 말씀, 귀한 말씀, 또 도움되고 개발적인 저의 어떻든 이 공부나 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써서 보내드렸는데 따로 책자에는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보낸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는 뭐 국문학 전공자라서 오늘 그 첫 번째 기조 발표처럼 하신 김현재 선생님의 어떻든 이 그 크고도 아주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을 온전히 다 따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국문학 연구자로서 또 현대문학 또 현대시 연구자로서 어떻든 문학과 문화에 관해서 그리고 또 철학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관계로 그런 데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김현재 선생님은 뭐 아까 발표문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또 말씀드려 있었습니다만 동양 철학, 중국 철학 오랫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것 어떤 관점에 기반해서 우리 현대 문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어떤 이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물음을 던졌는데 그 뭐 첫 번째나 뭐 이런 것은 좀 그냥 형식적인 얘기 같고요. 핵심적으로 저는 이제 문화 생태주의에 대한 어떤 물음을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뭐 제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간의 어떻든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것이고 생태라는 것은 아까 그 선생님께서 발표 중에 말씀하셨지만 이콜로지라는 것은 이제 환경론자들 뭐 70대 후반부터 80년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90년대 중후반쯤에 이제 그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녹색평론 이런 데서부터 이제 얘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소개되었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문화 생태, 문화와 생태 그리고 문화 그에다가 이즘까지 붙여서 사상이나 어떤 의미를 하는 이 주의까지 붙여서 문화 생태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좀 가능할 수 있을지 이런데 좀 약간 조금만 더 설명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왜냐하면 오늘 선생님께서 철학적인 어떤 논의로 해가지고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바탕을 만들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약간은 구체적인 얘기 또 사례 관련된 이런 얘기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철학 전공을 하셨고 또 계속 중국 철학적인 관점에서 계속 연구를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체적 보편에 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번잡한 논문을 읽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좀 난해하긴 하죠. 제가 글을 잘 못 써서 제가 글을 축약적으로 쓰는 스타일이라서 일반 대중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엑기스는 다 얘기한 거죠. 사실 이제 문화생태주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주의에 대한 극복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생태주의라는 것은 이제 생태학, 자연과학 생태학에서 나온 거죠. 그것을 사회 전반, 인문학 전반에 활용된 게 생태주의고 그 생태주의에서 문화 쪽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문화 생태주의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문화라는 특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상대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또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현대로 오면서 그러니까 자아가 파편화됐다. 다시 말하면 상대주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구심점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자체가 이미 자아라는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를 다시 문화 차원에서 다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그걸 이제 문화 생태주의란 말을 제가 쓴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요. 말을 제가 비비 꽈서 그렇지만 이제 제 논문에 곳곳에 다 있지 않나. 특히 이제 문화 생태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본질주의에 대한 잘못된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원래 부자였어. 우리 집은 나는 원래 천재야. 원래라는 표현은 본질주의를 굉장히 선호하는 인간사회 현상에 대한 그 의미가 들어 있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게 아니죠. 본질이 있으면 왜 본질이 있는가? 주변이 있기 때문에 본질이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문화 생태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문화 생태주의 개념은 제 논문에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답변에 되게 생태라는 것은 또 그걸 또 통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로만 연결해가지고 문화 생태주의 형성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면 그래도 여기 계신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좌중으로 계신 여러 선생님께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것만 다 연결한다고 해서 문화 생태주의, 좋은 것만 다 연결한다고 해서 뭐 문화 도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논의는 우리가 추상적인 논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통해서 추상적인 것을 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구체적 보편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기 다 말했으니 당신들은 읽어보시오. 좋은 것은 문화 생태주의고 좋은 것은 문화 도시요.
이걸 해가지고는 설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에요? 원래 생태주의 자체가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자연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생태주의라 해도 일단 생태주의 안에는 인간과 자연을 일단 구분을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으면 그 뭐 짐승같이 살면 되죠. 원시인처럼 살면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고 단 인간이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거냐 이런 것이 생태주의 기본 골격이에요. 그러니까 문화도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현상을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상대주의적이고 다원화되어 있는 상태 이거 가지고는 어떤 지구촌 개념이라든가 이 사회 현상을 올바로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태주의다. 그러니까 생태주의는 그냥 자연에 매몰돼서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자연주의죠. 도가적인 자연주의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주의는 분명히 인간 문명, 인간 사회 안에서 인간과 자연을 구분하면서도 절대 뭐 인간이 서구처럼 자연을 개발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방안을 추구하는 게 생태주의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그 천일 합일 사상이 그렇습니다. 하늘과 인간이 합일된다. 하나가 된다 뜻이 아니고요. 항상 인간은 자연의식해서 자연과 어떤 상호 교감이나 공감의 정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태주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워낙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논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토론할 만한 사항은 되게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늘 또 시간이라는 게 늘 항상 걸려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남상석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발표문도 그냥 한 페이지로 그냥 짧게 썼습니다. 워낙 발표 자체가 컴팩트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본인의 갖고 있는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질문할 거는 크게 없었고요. 발표문 중에서 제가 질문 2만 점 여쭤보려고 합니다. 질문 2만 점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설문조사가 수련자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정작 그 현지에서 한국 문화를 전달하고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 파견되는 한국인 사범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현지의 한국인들과 어떤 식으로 이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좀 더 태권도를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만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내용은 수련자들의 이제 태권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국 문화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제시하지 않은 자료 중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도자들 또한 사실은 이제 그 해외 태권도 지도자라고 하면은 한국인 지도자, 초창기 한국인 지도자와 그 이후에 파생된 현지 지도자로 볼 수가 있는데 최초 한국인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뭐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한국 문화를 전파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전파된 영향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한국 문화의 전파를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지 한국인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한국 문화와 태권도를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안은 사실 고민할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들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태권도를 배워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생활 중에서 그들이 또는 그 한국 문화, 한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생활하는 중에 그 태권도를 거기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삽입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코리아타운 등에서 한국 문화 축제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다거나 이렇게 돼야지 태권도 단독으로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태권도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은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태권도가 한국 문화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조연의 역할을 한다든지 서포터 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찾는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박지환 교수님의 토론자이신 조성환 교수님이 오늘 사정상 못 오셨기 때문에 사회자인 제가 발표에 대한 토론문을 제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위기 시대의 효 개념 발표문을 읽고 홍일식의 효 담론은
1990년 전후에 지구화 세계화가 대두되는 시대에 한국 문화를 세계화하자는 분위기가 나온 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용상에서 특징적인 점은 효를 중국적인 규범 문화가 아닌 한국적인 관념 문화라고 대비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 관념이 철학과 상통하는 말로 쓰였다면 홍일식의 효담론은 한국 철학의 세계화 가능성이라는 물음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에서는 동학을 연구하는 논평자의 입장에서 최시영의 천지 부모 개념을 중심으로 효담론의 생태적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한국의 효 이념이 가족구의 범주에 머물지 않고 경천 사상으로까지 확장된 사례를 저는 19세기의 한반도에서 탄생한 동학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경천에 바탕을 둔 효 개념이야말로 한국적인 특징이 두드러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사상가 해월 최시영은 부모 개념을 인간에서 천지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시영이 설파한 천지 부모 무로동포가 그것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부모 개념을 생물학적 인간에서 생태학적 자연으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조건을 인간 자체가 아닌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 개념을 인간에서 인간을 낳아준 자연 전체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효 개념도 인간에서 천지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인간 부모에 대한 효를 소홀히 하거나 그만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더 큰 효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최시영의 효 개념은 중국 유학은 물론이고 중국 철학사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생태 위기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이후에 탄생한 한국의 자생 불교이자 개벽 종교인 원불교에서는 천지은, 즉 천지에 대한 은혜를 중요한 교리로 삼았는데 이 역시 천지를 인간과 만물의 조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시영은 이러한 효 개념은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처음으로 발명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것이 최재우가 말한 다시개벽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부모처럼 섬겨서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천지 부모에게 알리는 이해를 하라는 설법은 개벽 이래 5만 년 만에 선생이 처음으로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개벽 이래 5만 년을 최재우는 다시개벽이라고 개념화했는데 최시영은 그것을 물질 개벽과 대비되는 인심 개벽이라고 개념화하였습니다. 즉 물질이 발달하는 시대에 도덕도 같이 발달해야 하고 그것이 다시개벽 시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도덕의 핵심을 최시영은 천지부모에서 찾았습니다. 대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요순공명의 덕이라도 부족언이라 하셨으니 이는 지금 이때가 후천개벽임을 이름이라.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심개벽이니 장래 물질 발명이 극에 달하고 여러 일들이 전례 없이 발달을 이룰 것이니 이때에 있어 도심은 더욱 쇠약하고 인심은 더욱 위태할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때에 순응치 못할지라. 즉 물질개벽 시대의 선천도덕만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후천도덕이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최시영의 이러한 생각은 홍일식이 지나온 20세기가 물질혁명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정신혁명의 시대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갈파한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그라 기조의 표현을 빌리면 둘 다 한국인의 도덕 지향성의 표출입니다. 다만 최시영의 경우에는 그 도덕을 유학보다 확장시켜서 만물로까지도 동포로 삼는 일종의 포스트 휴먼 윤리를 주창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학적 효 개념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저자가 결론 부분에서 제창하신 서로 다른 정체성을 포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은 대개 문화적으로 후천적으로 선택되는 데 반해 천지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기본 조건은 모든 존재가 공유하는 공통 토대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과 만물은 천지라는 하나의 부모를 공유하고 있는 형제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정체성에서 출발한다면 후천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정체성들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최시영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우리 공동체는 결국 동학에서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 되는 천지 공동체가 되고 지구 인문학적 개념으로 말하면 지구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금 대독해 주신 뭐 논평문 들으셨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이제 그 우리 집행 행사를 진행하시는 쪽에서 논평자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 조성환 박사를 추천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이쪽을 잘 몰라서 내용상으로는 뭔가 홍익식 선생님 효론을 전개하는데 충분히 이렇게 그 뭔가 좀 도움이 필요로 해 보여서 이제 조성환 박사를 추천했는데 역시 그 동학을 통해서 이렇게 충분히 홍익식 선생님이 논의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고 실제로 저도 이제 홍익식 선생님 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동학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가끔 나오는데 아마도 그 초기에 쓰셨던 글 속에 어딘가는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읽은 세 권의 책에는 없었어요. 근데 감으로 아마 제가 지난번에 김정우 교수님 뵐 때도 몇 개 좀 여쭤봤는데 동학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아마 어딘가에 이 글이 실려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도움을 요청드렸던 거고 특히나 이제 민속 연구를 깊이 있게 또 하시고 자료도 수집하시고 그래서 아마 동학은 충분히 접점이 있어 보인다는 저 감만 있었거든요. 감만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동학하고 만날 수 있는가 직접 그 동학 전공하신 선생님의 도움을 좀 받아보고자 제가 논평자를 이렇게 선정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논평자께서 이렇게 그 오늘 가족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방에서. 그래서 이제 못 나오신다고 해서 이제 글을 대신 주셨는데 아무튼 추후에라도 좀 더 한번 직접 논평자를 만나서 좀 더 상의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논문을 완성하는데 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발표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일반 학회에 비해서 조금 길었고 토론 시간은 좀 짧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오늘의 발표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양한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충분히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토론 시간을 좀 짧게 해가지고요. 토론을 좀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오전 발표를 마치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 점심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요. 점심 식사는 앞에 접수처에 가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식권을 드릴 겁니다. 그럼 그 식권을 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자 같은 경우는 저희 호텔 안에서 따로 식사를 모시기로 했으니까요. 발표자 세 분은 저 호텔에서 식사를 좀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토론자들이나 일반 참가자들은 그 앞에서 식권을 받으셔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따 1시 반부터 이제 오후 세션이 시작되니까 점심 드시고 요 앞에 여의도공원 한번 돌아보시고 1시 반에 15층으로 올라오시면 또 이제 새로운 외국인 학자들의 발표들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